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을 분석한 자체 검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하면서 여야의 공방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뉴스와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이른바 뱅크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연일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 텐데요.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 계획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사회가 없는 주말 무엇을 하며 보내실 계획인지, 평소 주말이면 저의 빈자리가 조금 더 느껴지시지는 않을지 궁금한데요. 추첨을 통해 오늘도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치킨 쿠폰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자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오염수 정화 설비인 알프스의 성능엔 문제가 없다. 설비 고장으로 이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오염수가 바로 해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방사능은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국제 기준에 부합된다,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데요. 이 모든 계획은 도쿄전력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방류할 때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걸까요? 생각해볼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의 자체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내어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자체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정부는 오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방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줄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종찬 소장께서는 라디오 진행하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라디오 진행을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번 주 이제 첫 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또 무겁기도 하고 또 전임 진행자가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진행자이신데 빨리 좀 건강히 회복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건 힘들다가도
진행이 또 긴장도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이 시사회를 온다니까 또 힘들었던 것도 좀 씻어 내려가고 또 마음도 환해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시사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고 많은 분들 김민하 평론가 얘기해 주십시오.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우리 KBS 1라디오 시사야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를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진행 맡으시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진행자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는 그러한 이제 직업 윤리 이런 거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게 야,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만 나오면 이렇게 출세들을 하는가, 뭐 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는가 하면 여당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이 되는가 하면 어떻게 여기만 나오면은 다 출세를 한다. 근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모로 희비가 엇갈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청취자 5565님께서요. 예. 배종찬의 시사본부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된다면 김성환의 시사회를 꼭 외치겠습니다. 네. 배 소장님 쏘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또 우리 지금 시간은 또 시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낮에 그런 문자 보내면은 그럼 혼나는 건가요? 그러면 누가 청취자가 보내면은 제가 보내면 시사야 전에는 이제 저녁 식사를 했으니까 식사야가 되겠죠. 배종찬 소장께서 이제 곤란해 하십니다. 얼른 예. 주제로 가보죠. 좀 축하하는 의미에서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KBS 1라디오를 꽉 채워주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 방송이죠. 네. 네. 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자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IAEA 보고서 나오기 전에 보고서 내용을 자체 보고서 검증 결과를 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되는데요. 일단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정부도 보면은 지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또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네.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정부가 너무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경우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논란도 만만치 않을 테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 답변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은 또 상당히 또 답답해하기도 한데 네. 일단은 정부는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것 같아요.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또 IAEA 보고서에 대해서 또 미국에도 평가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방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우려의 목소리가 우려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보다는 높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는 바는 시사하는 바는 뭐 과학적 검증을 떠나서 네. 뭐 괴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이제 불안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수산물하고 연결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일일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인데 또 뭐 10년이 걸리고 이 방류가 되더라도 뭐 제주 해상 한 100km 정도 수준에서 측정을 해보면 매우 미미할 것이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지고대로 국민들한테는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우리 보고서 그다음에 지금 그로시 총장의 이야기도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지켜진다면 그대로 아무 일도 없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한다. 이게 요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정부가 찬반 입장 밝히지 않는 거는 사실 예. 뭐 논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결론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직 어쨌든 IAEA가 보고서를 내든 뭘 어떻게 하든 결국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네.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지금 이제 이 실시하기 전에 다른 나라가 입장을 밝힌다라는 거는 그거 중단해라 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예. 주변국들이 아예 빨리 방류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러겠습니까? 그 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방류하고 나서 그때도 이제 아마도 이런 좀 이 로톤을 유지해서 사실상의 이제 암묵적인 어떤 동조를 하기 위한 뭐 그런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반대할 거면은 지금 반대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제 IAEA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보고서 내용은 보고서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통해서 모든 과학적 논란과 모든 과학적 의심이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 보고서가 예를 들면 일본의 뭐 로비를
지시를 받고 뭐 IAEA가 썼다든지 그냥 일본에 무조건 편향적으로 썼다든지 뭐 그렇게 보기만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IAEA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한계 내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걸 명확히 하고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는 과학자 전문가들이 있다. 이 점을 고려를 해서 저 개인은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이 정부와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뭐 전 세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후 관리나 사후 검증 에라도 그거라도 철저히 하고 그거라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확히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후의 어떤 방법들을 대안들을 갖춰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IAEA는 과학적이고 중립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오염수가 국경을 넘어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일단 한국의 우려를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한국의 지금 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도 만나고 싶고 뭐 그런 사람들과도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한하게 되면 과연 야당 쪽 인사들하고 만날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이 될 것 같고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 그로시 총장이 방한을 한 이유는 그래도 이제 한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쿡 제도를 방문하는 이유는 그래도 반발이 표면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국가를 이제 방문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방문 계획에 보면은 중국은 지금 일본의 여러 지역에 이 수산물 등을 또 식품을 수입을 안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 방문 계획은 없어요. 그 이야기는 그래도 뭔가 좀 일본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국가에 방문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방문에서 그렇다면 그 취지를 살려서 야당 국회를 방문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저는 설명회와 서로 간에 궁금한 점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만 그런 의혹들이 또 의심들이 쉽게 나와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런 접촉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문했고 방금 전에 이제 김민하 평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어디 이제 찬반을 가려야 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이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국내에서도 검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야당에서도 이제 따로 이제 별도로 검토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필요하겠죠. 네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 이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와서 야당하고 대화한다고 하면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를 잘했으면 좋겠고 다만 야당도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이 IAEA 사무총장을 향해서 정치적인 주장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오히려 과학적으로 따지는 기회를 잃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과학적으로 의문이 남아있는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과학자들, 저 과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평론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종의 도쿄 전력의 매뉴얼이 있는 것이고 네. 이 기계, 이 알프스를 포함한 방류 시스템이라는 어떤 하나의 기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작성한 매뉴얼이 정확한 것이냐, 그리고 이 매뉴얼에 따른 효과, 일본 정부가 예상하는 그러한 효과가 사실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것이고 그 이상의 것들이 우려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정확하게 다 지켜지더라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뭐 한국에 이렇게 뭐 오염수가 한 바퀴 돌아서 한국 해안까지 오면은 그것이 뭐 농도가 뭐 옅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생태계 내에서 해양 생태계 내에서 계속해서 이런 방사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농축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IAEA가 물론 오늘 이제 정부 설명에 의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농축 개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했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보고서를 정확하게 보면 그 농축 개수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는 방식도 사실 일본 도쿄 전력이 제공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오히려 장기간 어떤 추적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어떤 걱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IAEA 사무총장한테 과학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알프스를 포함한 방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경우고 30년 동안 앞으로 방류를 할 것인데 만약에 이게 30년 동안 이 정말 고장 우려가 없고 고장이 나더라도 오염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 시스템이 신뢰 있게 지켜질 만한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이냐. 이것도 상당한 쟁점 아닙니까? 네. 이런 것도 정확하게 물어봐가지고 우려하는 바를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로 문제 제기도 되고 우려의 의견을 표명하는 어떤 이 자세도 되고 또
그게 무슨 뭐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괴담이니 정쟁이니 하는 방식도 아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됐으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정치권이 뭐 서로 이렇게 특히 여당이 뭐 무슨 말만 하면 괴담이라고 하니까 여러모로 좀 우려는 되죠. 근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쪽은 네. 반응이 이전보다는 좀 톤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에서 또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을 때는 이건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측면이 있었는데 IAEA 보고서 나오고 난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뀐 듯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굉장히 격앙돼 있던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차분해진 측면도 있고 그 전에는 뭐 수조에 물도 떠먹고 뭐 그런 네. 쇼코도 사실 쇼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도 그렇고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좀 앞으로 대통령실하고 뭐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빅데이터 상으로 썸 트렌드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IAEA와 그다음에 그로시 사무총장을 넣어봤더니 물론 이제 빅데이터가 우리의 여론을 액면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IAEA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이제 선도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상에 이제 긍정이 좀 더 높게 나오고 부정보다 그런 이유는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이 의구심을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직전 사무총장이 일본이었다. 그래서 뭐 일본으로부터 많이 지원받은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일본이 이 좀 입맛에 맞게끔 이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거 아니냐는데 시종일관 조금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낮은 자세를 취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결과에 대해서 왜 못 믿느냐. 감정적 대응을 하면 그게 이제 반발이 클 텐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IAEA 보고서가 나왔고 미국도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여기에서 좀 감성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국민들 반발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엮어서 그냥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마 지지율에 큰 타격을 주면은 뭔가 태도를 또 취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면은 이제 이거는 굳이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예. 거의 대부분의 조사가 반대가 높은데 예. 별로 대통령 지지율이나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별로 연결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감정적으로 국민들을 자극하면 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특별하게 이 현안이 후쿠시마 현안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게 이게 진영 프레임 현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고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중도층의 경우에 이제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중대층은 오히려 관망하면서 좀 탈정치 혐오 현상이 발생하는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네. 우려가 좀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떤 우려냐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제2의 광우병 그 논란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처럼 하면 안 된다. 네네. 뭐 별 대응 못하다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 대응 못하다가 밀려서 뭐 산에 올라가서 내가 뭐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되고 초장부터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쭉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혹시나 이게 커질까 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괴담이라고 하는 태도로 간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쭉 하고 해보고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거의 그런 광우병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진행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려하는 국민들은 많지만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거나 뭐 이럴 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우려해야 될 거는 우리가 마치 일본 정부 편드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더 손해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것 같고 그게 특히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뭐 어떤 뭐 IAEA 보고서를 존중하고 민주당의 뭐 주장이 괴담이 밝혀졌다 뭐 이런 논평도 냈지만 하지만 IAEA 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은 톤 다운하고 어차피 뭐 이거를 일본 정부가 방류하면 그 이후에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논란을 좀 피해가고자 하는 그러한 좀 톤 다운하는 모습이 그래서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론이 역풍을 좀 우려하기도 했을 것 같고요. 네. 대통령실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태도 기조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그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과의 연관성을 잠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실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김민하 평론가께서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겁니다. 네.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8%, 부정평가가 54%였는데 긍정평가는 직전주보다 2%포인트가 올랐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내렸다. 이런 거고요.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20%, 결단력, 추진력, 뚝심, 국방, 안보, 노조 대응 이런 게 6%, 공정정의 원칙, 주관 소신, 부정부패, 비리척결 등이 4%였고요. 네. 부정평가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17%, 외교 13%, 독단적 일방적 10%, 경제, 민생, 물가, 일본 관계 등이 5%였고요.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 협치 부족, 교육 정책 등도 4%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 같이 진행했는데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응답이 38%, 네.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조사가 됐고요. 부당층의 경우에 52%가 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조사 비교했을 때는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당시에는 좀 비등했는데 4월부터는 견제론 우세 구도로 전환이 됐고 이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한국갤럽의 분석이었다는 거고요. 예. 이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폭 오른 걸로 일단 숫자 자체는 변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단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차 범위를 계산할 때는 그대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지만 근데 총선과 관련돼 있는 조사는 많이 달라요. 근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부동조화 현상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이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의 구도를 물어보게 되면은 정권 견제 쪽이 높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에는 네.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한국갤럽은 지속적으로 물어왔고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것이냐 국민의힘을 찍을 것이냐라고 물어봤다기보다는 총선의 구도의 성격을 물어본 쪽에 방점이 더 찍혀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권 지원이냐 정권 견제냐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되면 정권 평가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근데 이제 다른 조사의 경우도 물론 수치를 지금 굳이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걸 전환시켜서 그럼 어느 정당을 더 찍을 것이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게 같은 조사에서의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하고 그대로입니다. 33%로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가 내려가서 30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은 한다고 하지만 그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게 예.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국정운영 방향이나 그렇죠. 집권 형태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심판해야 된다는 쪽 여론이 좀 더 강한데 그거를 어느 정당을 통해 가지고 실제 구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망설이는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그 부동조라는 말씀은 이제 동상이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데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 힘을 실어줄 거냐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보면 어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것도 약간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강한 리더십으로 가는 이유가 그래야 이제 논란 학대를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오염수와 수능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다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뭘로 가게 되냐면 진영 프레임 쪽으로 갑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네. 이건 그냥 양쪽 진영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나눠져 버려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얘기 되냐면 지난번 대선 구도로 다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속성이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쭉 말씀을 이제 뭐 요약을 하자면 결국 네. 이제 중도층 내지는 뭐 그런 쪽의 성향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든 무슨 수능 문제든 양쪽에 지금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지지층 결집을 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부정평가에서도 나타나고 또 대통령의 이 긍정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양쪽 다 나타나는 것인데 다만 이 양당 모두의 충성도가 다소 낮은 지지층 쪽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정권 심판 구도를 가져왔을 때 대해서는 정권 심판을
뭐 그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여기서 뭐 심판한다니까 좀 무서운데 어쨌든 네. 다음 총선에서 좀 견제 메시지를 내는 것도 필요해. 여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가 민주당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는 요 중간에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뭐 중도층이라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양당 모두의 충성도가 낮은 계층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염두에 둬야 될 건 어떤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 그래서 도출이 되는 것이고 과연 거기에 맞는 어떤 이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냐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서로 양쪽에 기대서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강하게 나갈 수 있다. 또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도 더 세게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여서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죠. 네,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차관급 인사도 사실 논란이 좀 적지 않게 됐고 그 전에는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었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실이 지금 입장을 좀 잘 안 내고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곧 뭔가요?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쪽하고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요인하고 긍정적인 요인이 어떻게 반영됐다고 보세요? 이슈를 대통령실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여당이 다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수능 문제의 경우에는 시작점은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일타 강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이런 게 다 어쨌든 진영 논리화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쨌든 이 정권의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태도로부터 촉발된 이 연쇄의 고리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당의 태도는 어쨌든 주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괴담을 얘기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생겨서 대통령의 지지율의 일부 상승이라든가 여당의 어떤 결집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거 너무 일본 편 들어주는 거야. 그다음에 수능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너무 현장을 모르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것이 사실상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차관 정치라든가 이런 현장의 공직사를 뒤흔드는 불안정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정평가에서 이런 문제 또 거론하고 네네. 그런 상황이 이제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측의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중도층 내지는 이 충성도가 낮은 집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은 안 하느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다 이 얘기가 일종의 이제 테이블에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염두에 두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 독자적인 판단이다 이걸 강조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전혀 뭐 교감이 없었다 이런 뭐 대통령실 교감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마치 이제 지시가 내려왔다거나 뭐 백지화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다거나 그거는 없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원희룡 장관이 뭐 정치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종의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고 2008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한 야당의 어떤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사업을 백지화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초강수 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네. 그런 상황이 또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빨리 수습이 안 되면 사실상 내년 총선과 정치권에 미치는 최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도 부동산 이슈거든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2021년에 LH 사태. LH 사태가 국토교통부예요. 아니 근데 그 의혹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인정하더라도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사업 겁니다. 자체가 백지화되는 거는 그거랑 또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게 더 파장이 클 걸 생각을 해보면 예. 사업을 백지화한 것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양평까지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입니다. 뭐죠? 수도권입니다. 예. 수도권 여론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게다가 대통령과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이제 계속해서 의혹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봤을 때 이게 LH 사태의 지난 2021년에 역효과 현상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보면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 여파 지금 이게 경기도 하남시부터 출발해서 제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을 관통을 해서 서울
남부 부분을 지나서 양평군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남, 광주, 양평 이렇게 그렇습니다. 연결되고 그래서 양평에서 또 지금 홍천을 통해 가지고 속초 쪽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하고 그렇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부고속도로인가요? 중부 예. 내륙고속도로. 중부 내륙고속도로랑 이제 양평 원래는 이제 JCT에서 연결되기로 돼 있죠. 근데 이게 결국은 국토교통부라는 겁니다. 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든 이게 수습이 안 되면 마치 2021년의 사태처럼 국토교통부 쪽으로 다 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짧게만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장 풀리지 않는 게 그 이전에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2021년 4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고 지난해 3월 달에 대선이 있었던 3월이죠.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이게 아니라 올해 5월에 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바뀌게 되는 이 관련된 것의 이름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노선 수정안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 용역을 누가 수행했냐, 왜 수행했느냐, 내용은 뭐냐, 네. 이 내용이 어떻게 전달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양평군이랑 이야기를 했고 양평군은 이걸 수용을 했고 그래서 7월 6일 날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원희룡 장관이 이제 백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올해 5월에 있었던 이게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네.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황당하죠. 왜 이걸 왜 백지화합니까? 이 오늘 제가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데 아침에 사설에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조선일보 우리나라의 1등 신문이고 부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논조에 의하면은 논조상으로는 어쨌든 이 윤석열 정권의 그래도 굉장히 우호적인 신문 아닙니까? 근데 제목이 그래요. 정쟁 때문에 고속도로가 없어졌다 뭐 이런 제목인데 네. 사설을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정쟁이 너무 심각하다 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안이 문제라고 하면은 원한대로 하든가 그게 아니라 정말 가짜 뉴스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대로 하면 될 일인데 왜 백지화를 하느냐. 네. 이것도 안 맞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원한대로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대로 해라가 아니라 애초에 원한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연결되는 안으로 해라. 구설이 없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혹 제기도 이제 하지 마라. 뭐 이것도 비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양서면으로 하라고 그 사설이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강상면으로 바꾼 것이 논란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민주당의 주장도 그렇고 지금 이 사안의 어떤 보수 언론의 지적도 그렇고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네.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국토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한 것도 원안이니까 그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하도록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문제 삼지 마시오. 그럼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뭐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백지화한다고 나서는 바람에 얘기가 더 이상해지죠. 원희룡 장관은 왜 그랬을까? 제주도지사도 오래 한 사람이 네네. 이 고속도로를 왜 백지화할까? 이런 의문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를 위해서 지금 육탄 방어에 나서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상한데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이게 결국은 정치권 얘기고 정쟁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 고속도로가 백지화돼서 제일 불편한 사람 누굴까요? 서울에서 뭐 두물머리 놀러 가는 사람일까요? 양평 군민들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여당과 지금 원희룡 장관과 정권의 태도는 양평 군민 상당히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백지화해서 불편을 끼친 다음에 여러분 이게 민주당 탓입니다. 민주당이 혹시 사과한다면 우리가 재개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양평 군민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예. 이러지 말고 백지화하는 얘기는 걷어들이고 원래 원한대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내부에서도 네네. 지금 사업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안으로 가는데 핵심이 이 부분이라니까요. 올해 5월 달에 있었던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원안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다 해명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의혹은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이 5월에 이 전략환경 영향평가 이 용역을 누가 수행했고 왜 그 내용이 나왔고 그 용역을 왜 하게 됐고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게 되는 요 설명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 이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조선일보 뭐 사설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양평하고 남양주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있어서 지난 대선 때는 미니 신도시급 땅을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땅 이 보유 면적이 넓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거기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근처로 도로만 하나 뚫려도 계속 이런 특혜 논란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과연. 그럼 저는 이게 한 세 가지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하나는 뭐냐면 땅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죠. 대통령 부인의 가족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이게 뭐 비판의 정서적인 비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뭐 정서적인 비판을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그건 이제 이해 충돌에 관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제 중요한 게 땅은 있대. 그것이 뭐 합법적으로 근거 있게 그 땅과는 무관하게 뭔가 이게 이 건설교통 사업이 추진됐다면 그건 또 우리가 별다른 대수롭지 않은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뭔가 이해관계가 작동돼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어떤 건설 사업이 연계됐다. 그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건데요. 계속 뭔가가 하여튼 그 땅과 관련돼서 계속 논란이 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정쟁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이 처가에 대해서 예. 그리고 대통령의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친인척 관리를 하는 뭐 조직이든지 무슨 기관이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거 임명하라는 이유가 물론 거기서 하는 것도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당과 뭐 이런 언론의 어떤 지적이 있겠지만 네. 최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사안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평 군민들의 정말 모든 요구가 있었고 이거를 특별히 강상면으로 바꿔야 됩니다라는 뭐 아주 뭐 전 국민의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뭐 이게 예비 타당성이 뭐 확보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면 거기에 땅이 있고 이런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 얘기도 아닌 거고 이게 그리고 지금 거기 소유한 땅에 대해서 지금 원희룡 장관은 뭐 거기 김건희 여사 집안의 선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의 그 부동산 개발회사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다 합치면 축구공 5개 공이 아니라 축구공 5개면은 뭐 다행인데 축구 운동장 5개 축구장 5개만한 넓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그리고 네. 그 강상면으로 해가지고 남 양평 IC로 빠져가지고 다리 하나 건너면 그 논란의 공흥지구예요. 거기 이제 사람들 주거단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처가가 보유한 이 땅들은 그 인근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예를 들어 공흥지구 중심으로 개발이 더 이루어질 경우에 거기에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졌다고 하면은 네네. 당연히 땅값이 오르는 지역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다 이 친인척 관리거든요. 이런 문제 네네.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팔든지 땅을 이거 사업이 되기 전에 처분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실행하는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다 놔두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도 제대로 한 바도 없고 뭐 다 가짜 뉴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가 되겠습니까? 계속 나오죠. 네. 근데 핵심은 네. 저는 특별감찰관을 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영향을 또 압박을 받으면서 그건 무의미해지잖아요. 네네.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때는 나서서 추상 같은 대통령의 해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공무원들은 어떤 부처는 뭐 우리 가족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해라. 그거는 1벌 100개 뭐 1000벌 100개를 하겠다. 그걸 더 강력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그 지시를 네. 특별감찰관한테 해야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별감찰관이 알겠습니다. 뭐 만병통치약이다가 아니라 그걸 지금 대통령이 누구한테 지시하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호위무사처럼 나타나갖고 백지화를 막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갖고 뭐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하면 예타나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하고 그렇죠. 난 다음에 뭔가 네.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상에 뭔가 자꾸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결국은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돌아가는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제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대안에 관한 논의들을 저 국민의힘 내부나 대통령실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와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 계획 문자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휴대전화 뒷자리 3534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이번 주말에 결혼식 3건 있습니다. 미혼인 저는 그저 부럽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사회에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3건이나 있으세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3729님, 저는 주말마다 텃밭에 갑니다. 요즘 처음으로 텃밭을 운영받아 고추, 오이, 호박 등을 심었는데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께 공유하고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주말 뉴스 소식 들을 수 없어서 월요일 시사야를 기다리게 된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수확하신 거 주말에 삼겹살 구워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참 좋겠다 싶네요.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며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안한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몰리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금융위원장이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서 예금을 드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건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새마을금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지난 3월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 실리콘밸리뱅크 무너지는데 36시간 걸렸습니다. 예. 이 뱅크런, 이른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크런으로 하루 반나절 만에 55조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예. 이후에 얼마나 나비 효과가 심각했느냐. 시그니처 뱅크, 또 유럽으로 갔습니다. 스위스 이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자, 미국 유럽까지 갔는데 한국은 괜찮냐라는 의문이 나왔죠. 당시 한국의 뇌관은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꼽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 금융권의 PF 부동산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5조 원에 달합니다. 가장 취약한 뇌관이다라는 얘기인데 나쁜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으로 1,300곳에 달합니다. 네. 총 운영자산만 284조 원, 거래하는 고객 수가 2,260만 명이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2명 가운데 1명꼴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문제였습니다. 예. 여기 중앙회 차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 PF 부동산 대출이 한 6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120억 원가량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다라는 겁니다. 설에 의존해서 과다한 대출로 인해서 이 지점이 7월 초 폐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금고 이용하던 2만 5천여 명의 예적금 가입자들 한꺼번에 돈 인출하기 위해서 몰렸죠. 예. 결국 오는 22일자로 인근에 있는 화도 새마을금고 인수합병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석 달, 넉 달 지났지만 한국판 실리콘밸리뱅크 우려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전화기를 조금만 좀 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람 소리나 이 소리가 좀 들려가지고 청취자분들께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연체율이 일반 시중은행의 20배에 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금방 어제 오늘 생기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벌써 몇 달 전부터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2022년 1년 말만 하더라도 2% 미만이었습니다. 비교 향후했는데 지난해 말 3.59%까지 치솟았죠. 예. 그리고 5월에는 5.3%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 6.49%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의 4월 연체율이 0.37%인 걸 감안하게 되면 네. 거의 한 20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수도권 일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에서 30%에 달하는 것도 부지기수고 전국적으로 이제 10%를 넘는 연체율을 보이는 새마을금고 역시 수십 곳에 달하고 있어서 이 부실 금고 간 이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연체율이 20에서 30%까지 되면 이게 은행이 버틸 수 있습니까? 금고가? 맞습니다.
이게 사실 새마을금고 뱅크런은 지난해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예견이 돼 있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했던 이제 부동산 PF 시장, 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요. 예. 그리고 지방에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좀 뒤늦게 대형은행의 이제 빈틈을 파고들어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출금을 내줬는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았죠.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부동산 관련 PF 관련 노하우도 부족하고 네트워크가 부족했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는 수도권 아파트와 같은 이제 A급 사업장 대신에 지방의 소규모 오피스텔, 단지형 빌라, 대출여액이 한 500억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제 돈을 뿌리다 보니까 네. 이 대형 이 증권사나 금융사가 외면했던 틈사 시장을 공략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죠. 그 결과 이제 2019년 말만 하더라도 27조 원에 불과했던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56조 원, 2배 이상,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침체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서 부실 대출 연체율도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기재부하고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지금 예금자들한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금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좀 안전한 겁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이렇게 보증해 준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은 보장한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해도 원금과 이자 지급은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요. 예. 사실 문제는 공포 심리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거든요. 네. 앞서 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 무너지는데 36시간인데 한국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부가 이런 이유로 이제 5천만 원 초과한 예적금의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 모두 보장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또 여기에다 더해서 그동안 해지했던 고객까지 다시 재예치하게 되면 기존의 비과세 혜택 유지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또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정부의 해명은 이것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모바일 뱅킹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거래하는 고객 비중이 전체 한 4명 가운데 1명 정도로 예. 시중은행의 한 3분의 1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주 고객층이 60세 이상. 아마 고객 3명 가운데 1명은 6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나마 이제 불행 중 다행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일부 지점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인근 지점과 이제 인수합병된다 하더라도 고객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두 기존 고객이 맡긴 예적금은 그대로 보존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천만 원 이상 또 보호를 해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전부 다 보조. 아마 이제 예. 금융위원장도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6천만 원을 상징적으로 예치한 이유가 사실은 예금자 보완도는 5천만 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상을 예금했다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이제 보장하겠다라는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일단 위기는 봉합되지만 문제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1인당 예금자 보완다가 25만 불, 약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 이상 예금주들이 많이 발생해서 뱅크런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액을 다 보증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런 고금리 상황이 여전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뱅크런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서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새마을금고 자체를 완전 구조조정하지 않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금융권 전체보다는 이 PF 노출 비중이 높은 곳이 대부분 제2금융권입니다. 예. 고금리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새마을금고 이외에도 증권사, 저축은행도 비슷하거든요. 이 보니까 대출 연체율을 보니까 증권사는 15%입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서 거의 한 5.5%포인트나 급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 잔액 자체는 한 5조 원대이기 때문에 예. 다른 업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작다라는 거고 다음 이 저축은행도 한 4.07% 수준으로 지금 뭐 이 새마을금고 못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이제 아마 이제 이런 걸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불안한 곳이 금고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가장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강도로 아마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이제 보호하겠다. 그리고 혹시나 해지했다면 예. 이제 일시 상환하거나 재이체한다면 인센티브, 비과세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금융 감독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조직이 좀 특수한 상황인데 뭐 예를 들면 상호금융하고 농협, 신협 이런 것들은 다 금융당국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태를 초래한 측면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이 정확하게 이게 지금 사실 새마을금고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 관리 감독 체계가 좀 이상하다. 아니 왜 은행이나 신협이나 농협은 당연히 금융감독 당국이 관리를 하지만 예. 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다른 상호금융과는 달리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사업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의 어떤 이 부실을 관리 감독 못한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사실 금융당국이라면 필요하다면 수시로 자료 제출을 받고 있을 때마다 고강도 검사를 받지만 행안부 관리는 관리 인력도 10명 내외로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도 반기마다 한 번씩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부채 비율과 같은 게 제때 파악될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법을 좀 바꿔서 지금 관리감독 당국 주체 자체를 바꾸는 게 이제 문제 해결책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들여다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금융당국도 바짝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지금 예금주들은 너무 지나친 우려를 현재까지는 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제주도 30에서 100, 충북 중남부와 전남권, 경북권과 경남 북서 중부 내륙 5에서 40, 그 밖의 지역 5mm 내외입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권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 온 곳 있겠습니다. 강풍주의보 발효 중인 제주도 산지는 모레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주의보 내려진 제주도 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는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2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19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4에서 32도로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3.7도, 습도 72%,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혹시 어떤 시의 도입부인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입니다. 한 시절 이 작품에 매료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시를 읊조려 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인이 살았던 100년 전에는 밤하늘에서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만 관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주선과 허블 망원경을 발사한 뒤부터는 과학자들은 서서히 별빛이 아닌 캄캄한 어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에서 별과 같은 물질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간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채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어둠은 수많은 은하와 항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닿지 않는 빈 공간이 아니라 암흑물질이나 에너지가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전 이 물질의 신비를 밝혀내기 위한 우주망원경이 발사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이 망원경의 이름은 유클리드. 유럽 우주국이 10여 년에 걸쳐 약 2조 원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입니다. 무게 2.1톤, 높이와 지름이 약 4m 안팎인 이 망원경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우주여행을 한 뒤 지구에서 태양 반대 방향으로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관측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클리드는 이곳에서 6년 동안 하늘의 3분의 1 이상 영역에 있는 최대 100억 광년의 거리에 15개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우주의 시공간 지도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허블 망원경이 25년 동안 관측한 범위의 하늘을 단 이틀 만에 들여다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 천체의 중력으로 빛이 굴절되는 현상을 포착하는 중력 렌즈를 이용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암흑물질의 실체를 파악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허블 망원경이 수많은 은하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해줬다면 유클리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너무 많고 우리가 아는 것은 보잘것없다. 이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will.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들으셨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듣는데 굉장히 좋네요. 청취자분들도 좋다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네요.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시사회가 없는 주말,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 보내시는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휴대전화 뒷자리 326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야간에 운수업에 종사하며 늘 애청하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밤에 운전하며 늘 양질의 시사 정보를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잠시 장마가 소강 상태라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한강 수영장에 가려고 합니다. 7살, 9살 아이들이 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매일 일한다고 저녁 시간을 같이 못 보내줘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한가득인데 주말에 모처럼 쉬면서 놀아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빠의 마음이 그냥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3954님, 14살 반려견과 서해 바다 왔어요. 족발 포장해서 폭죽도 구경하며 바다 보고 있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거예요. 반려견과 같이 치킨 먹고 좋은 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청자예요. 그러면서 하하 이렇게 웃음까지 보내주셨어요. 정말 굉장히 좀 평화로운 시간 보내실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좋은 시간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842님, 주말 아침마다 엄마랑 언니랑 전통시장 가서 과일, 야채, 고기, 생선 등 일주일치 식량을 공동 구매해요. 같이 산 야채도 도란도란 앉아 같이 손질하고 일주일치 먹을 만큼 소분해 각 집에 챙겨간답니다. 전엔 1인 가구라 장보고 혼자 먹으니 버릴 게 많아 스트레스였는데 이젠 신선한 재료로 일주일치 행복식단으로 바뀌었네요. 평일 저녁에 시사로 똑똑하게 채워주는 시사야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행복하신 가정이세요. 보통 엄마랑 딸하고 사이 안 좋은 집들 많다고 하잖아요. 자꾸 싸운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같이 도란도란 앉아서 야채도 같이 사러 다니시고
쇼핑도 하시고 그리고 각자 먹을 거 챙겨가서 일주일 먹고 또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불행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에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김성환의 시사 잘 듣고 있다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참여하실 문자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비 예보 알려주셨잖아요. 네, 해주셨는데 남부지방 중심으로 장맛비 내린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내렸어요? 지금까지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5시까지만 해도 강원 남부, 충청 남부지방, 제주까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특히나 충청 남부 내륙하고 영남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오면서 네.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10시를 넘어서면서 지금 다 해제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강원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간간히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비가 내리는 곳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비가 오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 이렇게 보니까 일부 지역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강수량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광주가 59.7mm, 목포가 52.5mm, 대전이 68.4mm, 부산이 50.1mm, 창원이 66.2mm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부산에 전화를 했더니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그래요? 제가 전화는 그 시간 서울은 진짜 더웠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비가 오다니 제가 그랬더니 하루 종일 비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비가 조금 예상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12시 자정을 넘어서면서 이제 8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새벽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권 북부 그리고 내일 아침에 9시까지 충청권 남부와 남해안을 제한 전라권 지역, 경상권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에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강원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밤에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는 것도 이 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밤에 주무실 때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니까 예. 긴장을 좀 늦추면 안 될 것 같은데 당장 어젯밤만 봐도 그래요. 전북 정읍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주행하던 택시를 덮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이제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네. 갑자기 이제 캄캄하잖아요. 근데 돌이 쏟아진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 잘못하면은 승객과 운전하시는 분이 모두 다 다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대피를 하셔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CCTV 화면을 보니까 장마 기간 동안에 전북 정읍 같은 경우는 330mm의 비가 총 내렸습니다. 근데 네. 어젯밤에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도로 위에 그 바위 더미가 택시를 덮치게 된 건데요. 다행히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기사와 승객이 재빨리 몸을 피해서 큰 화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섬광이 번쩍 그러더니 바위 더미가 택시를 덮치는 그 네. 영상들이 보도가 됐었는데 바위 더미가 택시 안쪽까지 치고 들어왔는데요. 택시는 깔렸습니다만 기사와 승객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손님 나가세요 이렇게 외치고 나갔다고 택시기사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산사태가 발생한 시각은 어젯밤 11시 5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비가 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 날이 새서 보니까 높이 20m, 길이 60m 규모로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이 수십 개의 바위가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서 밤중에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대피를 한 상황이었는데 네. 마을 30여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수급이 끊겼고요. 통신장애도 빚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그 시각에 비가 온 건 아니었지만 열흘 남짓 동안 전국에 330mm의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졌고 그래서 돌더미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까지 지금 정읍 지역에는 남해안 쪽에는 지금 150mm 최대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한번 무너진 자리는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또 언제부턴가 저희가 산사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주 있어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예고하고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가급적 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은 좀 피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은 무더위 때문에 또 고생을 해요. 예, 오늘이 그 작은 더위란 소서였습니다. 네. 장마권의 영향에서 중북부 지역이 벗어나면서 날씨가 꽤 더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원 철원이 한낮의 기온이 33.3도까지 올라갔고요. 경기 동두천시도 지금까지 최고 기온이 33.1도로 33도를 넘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31도를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31도인데도 이렇게 더우면은 35도까지 가면 이거 어떡하나? 예. 거의 벌써 덜컥 나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극과 극의 날씨가 계속되는 게 언제까지예요? 이번 주말에 남부지방은 또 폭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최대 150mm 그리고 중부지방에는 체감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예보된 상황입니다. 우선 남부지방에는 제주 전라권의 경우에는 오전까지, 전북 경남권 경북군 남부는 아침까지 지금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거든요. 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오늘과 내일까지 이틀 예상 강수량이 전북 경북 남부 지역이 20에서 80mm,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가 5 내지 30mm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에는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습도가 높아가지고요. 네.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에는 높은 습도로 체감 기온이 33도를 오르는 아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도 그렇게 더워요. 베이징에 뭐 기온이 40도가 넘어간다고요? 예, 아까 제가 31도 넘어간 서울 날씨가 덥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는 40도 넘는 날이 벌써 닷새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네. 나이가 굉장히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반면에 남부의 충칭시의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20명에 가까운 사람들 사망 또는 실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차에 구멍 뚫릴 정도로 중국에 우박이 내린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네. 진짜 너무 그 차들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또 한 곳에서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막 차에 구멍 뚫릴 정도로 우박이 내리고 또 이쪽 지역에서는 41도가 넘는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박이 내린 지역은 중국 동북부의 지린성이었습니다. 다락방 유리창도 깨지고요. 우박이 쏟아져 들어오고 특히 농경지는 우박이 내리고 나면 사실은 거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박이 지름이 7cm가 넘었다 그래요. 7cm? 네, 굉장히 크죠. 30여 분 동안 쏟아져서 사실은 농작물과 가옥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된 게 중국 동북지방의 한랭전선이 발달을 하면서 돌풍, 우박, 뇌우를 불렀고 토네이도 주의보도 내려진 상황인데요. 지금 그곳에 이제 이쪽 주민들은 차를 이제 그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걸로 지금 감싸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이징의 경우에는 41도가 넘는 역대급 폭염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열사병하고 화상 우려가 있어서 야외에서 작업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농경지에 가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력 발전이 양쯔강 중류에 집중돼 있는데 여기 수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전력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작년에도 폭염과 가뭄 때문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었는데 남서부터 충칭시에는 이틀 동안 하루에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17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이 됐고요. 산사태 홍수가 가옥과 도로를 덮치면서 이재민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엘니뇨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전에부터 사실은 뭐 예고가 돼 있는 거나 네. 다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지구가 뭐 앞으로 0.3도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정말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기후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네.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보니까 그래요. 그게 극단화되는 기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니까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지만 기후 자체는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건데 네. 역시 지구 최고 온도가 연일 지금 갱신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7도 선을 넘어서면서 사흘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기는 네. 했습니다만 4년 만에 엘니뇨 현상이 지구를 덮치면서 세계 곳곳에 뭐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고온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메인 대학교의 기후 리애널라이저가 위성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계 평균 기온을 내보니까 17.18도였습니다. 그 전에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관리국에서 국립환경예측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계 평균 기온을 내보니까 17.18도를 기록해서 사상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에 지구의 최고 평균 기온은 16.92도였는데 2016년 통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정부 발표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민간에서도 그 통계를 쭉 내봤을 때 이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엘니뇨 현상이 올해 말까지는 중간급 정도는 계속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조만간 그 기록이 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적도 지역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지구 온도를 높이는 상황이었는데 4년 전에 엘니뇨 발생하고 지금 또다시 엘니뇨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엘니뇨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며칠 내에 몇 주 내에도 기록은 충분히 깨질 수 있다. 그리고 엘니뇨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평균 기온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7월이 12만 년 전 간빙기 이래 가장 더운 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탄소 배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것이고요. 어떨 때는 또 엄청나게 춥다가도 또 전체 평균을 따지고 보면은 뜨거운 날이 더 많으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빙하가 녹으면서 찬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추운 거거든요. 이거 결국은 이제 적도 있는 데서 물이 더 많이 증발하면 우리한테도 지금 태풍이나 이런 그렇죠.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잠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가운데 7명은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요. 네, 제가 그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다들 못 나가시니까 해외 나가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로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휴가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게 끝나고 많이들 가시긴 하는데 그럼 어떡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비용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인 PMI가 전국의 만 20세에서 69세의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 휴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36.8%가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최소한 비행기표를 끊으려면 지금 이제 7말 8초라고 하잖아요. 3주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36.2%가 아직 못 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사실은 어디 움직이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휴가 계획이 있다라고 한 응답자는 27%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 미정이다. 20대가 76.4%, 30대는 80.7%, 40대는 73.6%, 50대는 67.6%로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휴가 계획을 안 정할까? 네.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 35.4%, 비용이 부담돼서 34.8%를 기록했습니다. 휴가 계획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건강 문제가 걱정이 돼서 또 기타의 답변들이 있었고요. 그럼 휴가 안 가면 집에 있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휴가 기간에 TV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시청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맛집 탐방도 있습니다. 23.1%. 그거로라도 대리만족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휴가지 하면은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편 끊기도 어려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제주도가 지금 고민에 휩싸였다고요? 예, 저도 오늘 제주에 숙소 한 곳을 알아봤는데 네.
자리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보통 이 시즌이면 그렇잖아요. 네, 아직 여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좀 납득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전만큼 관광객이 안 오진 않죠. 제주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참 가기 좋은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관광객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636만 명인데 많잖아요. 네. 근데 1년 전과 비교하면 36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간 사람이 많아졌어요. 5월에만 52만 명이 5월에만 예. 52만 명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일본을 찾게 되는 이유는 해외여행이 좀 갈 수 있게 된 것도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가가 비싸 제주 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통갈치 한 마리 조림이 16만 원이었다. 뭐 이런 글들이 반응을 아주 뜨겁게 얻고 있고요. 그리고 갈치가 얼마나 크길래 16만 원씩 받아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제주가 먹거리가 좀 비싸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에 계신 분들은 우리 그렇지 않아요. 항변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4,000원짜리 자장면에 5,000원짜리 김치찌개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저렴한 130여 개 식당을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지. 네. 그 제주도 여행하기 나름이죠. 예, 네. 저렴하고 좋은 것들도 꽤 있을 수 많이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이에요. 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니까 이제 걱정을 네. 하는 건데 6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왔는데 승객이 이걸 먹다가 이물질이 씹혀서 치아 손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 비빔밥 위에 고명으로 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먹다가 작지 않은 돌을 씹어가지고 치아가 깨져서 병원에서 3번이나 치료를 받으셨고 아직까지도 실인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싱가포르 업체에서 만든 곳이랍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발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에서 샐러드가 나왔는데 예. 그 안에 깨진 접시 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가 목이 따끔거려서 뱉어보니까 삼각형의 붉은 조각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거는 필리핀 현지 업체가 샐러드로 기내식을 제공한 거였고요. 지난 4월에는 미국의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왔는데 이물질을 씹어서 역시 치아 3개가 손상되는 건데 요것도 하와이 현지에 있는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서 공급한 비빔밥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관리는 아시아나가 해야 되는 거 해야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석 달 연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 혹시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 발생적으로 3군데 지금 사실 출발하는 곳도 다 다르잖아요. 네. 현지 업체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그 내부 조직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은 좀 뭐 완전하게 어떤 통합돼서 시너지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네.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자, 오늘 밤탐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심야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 음악다방 이매훈 음악 전문기자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무더운 여름밤 간담을 서늘하게 해줄 스릴 있는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공포영화? 뭐 공포까지는 아니고요. 공포영화 보세요? 저는 매니아입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매니아예요? 예, 뭐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봅니다. 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좀 잔인해서. 아니 이상하게 잘 못 보더라고. 저는 안 되더라고요. 무섭습니까? 너무 도발적으로 진행하시는데. 무서워요. 네, 아니 이게 전 놀이기구 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시군요. 왜 사람을 놓고 거기다가 돌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에 가까워서. 저는 좀 이렇게 좀 그런 걸 좋아하나 그렇구나. 봐요. 네, 심령 쪽 그러니까 유령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 귀신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고어 쪽도 좋아하고. 기자 다시 봤는데요. 네, 정신 감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결코 생겨서는 안 되지만 오늘 이제 세부 주제로 들어가면 범죄, 특히 연쇄 살인에 관한 영화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연쇄살인에 관한 얘기라니까 좀 그런데 네. 이 더운 여름날 보면은 뭐 한기가 돌긴 하겠네요. 그렇죠. 한기도 돌고 뭔가 또 추리하는 재미도 항상 있거든요. 이 연쇄살인 영화는 연쇄살인이라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살인에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영화 스토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 그게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요. 옛날에는 마지막에서야 그 살인범이 누구구나 이거 알았는데 요즘엔 그냥 미리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다 알려줬는데도 계속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일부러 그걸 장치로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색깔이 다양합니다. 일단은 첫 작품은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2003년 영화고 살인의 추억입니다. 봉준호 이 이름 세 글자 정말 강렬하게 각인시켰던 전 국민에게 각인을 시켰고 더 넓게 보면은 세계 영화 팬들에게 조금씩 이제 봉준호라는 이름이 각인이 되는 계기가 된 명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영화 나왔을 때만 해도 2003년에 나왔기 때문에 화성 연쇄살인 이 진범이 안 잡혔을 때고 심지어 저도 그랬는데 진범이 안 잡힐 것 같다. 이거는 영원한 미제일 것만 같다. 이제 와서 어떻게 잡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1980년대잖아요. 그러니까요. 80년대 일어난 사건인데 2000년이 넘었는데 안 잡혔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요. 이 영화도 충격이었는데 이 잡혔을 때 진범이 잡혔을 때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보다 더 영화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지금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보시면은 감회가 또 새로울 것 같아요. 일단 배경은 1986년의 경기도 화성입니다.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가운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게 되죠. 그래서 구희봉 반장, 변희봉 씨가 맡았는데 뭐 박두만 형사, 송강호 씨가 연기했죠. 비롯해서 이제 서울시경에서 급파된 또 백면서생의 서태윤 형사, 김상경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음악이 음침했던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음침한 장면도 많고 음침한 음악도 많았었죠. 이 스코어는요 좀 특이하게 일본 음악 감독이 만들었어요. 이와시로 다로라는 음악 감독인데요. 이 이와시로 다로는 좀 특이하게 한중일 작품들을 골고루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침몰이라는 일본 영화도 담당을 했었고 적벽대전 시리즈 재밌잖아요. 이 중국 영화인데 담당을 했었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 마녀배달부 키키 그리고 일본 영화 신문기자 뭐 이런 다 유명한 작품들 담당을 했던 베테랑 음악 감독입니다. 이 특히 아마 노래 한 곡이 정말 또렷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비 오는 날마다 범인이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기억나요. 네. 이 장면도 상당히 스산한 장면인데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라는 곡이 굉장히 또 인상적으로 등장을 하죠. 청취자분들 저 지금 잠깐 이렇게 이 소름이 싹 돋았는데 이거 음악 들으시다가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일단 별로 자세하게 말씀도 안 들었는데 굉장히 좀 오금저려 하시네요. 네, 일단 저랑 비슷한 느낌이신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유재의 우울한 편지 말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곡은 뭐 너무 자동으로 연상이 되는 곡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영화에 잠깐 등장을 했지만 또 상당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존재감이 컸던 곡입니다. 장현의 빗속의 여인이라는 곡. 이게 오히려 익숙하시긴 할 것 같아요. 또. 듣고 오겠습니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지금은 어디 있나 노란 레인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 지는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나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다정하게 미소 지은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나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해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하네. 영화 살인의 추억 OST 가운데 장현의 빗속의 여인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히? 아니 놀랄 뻔했는데. 왜요? 익숙한 노래라 가지고 놀라진 않았어.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빗속의 여인은 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던 너무 좋죠. 곡이었으니까요. 예전에는. 네. 그 느낌은 뭐 그렇게 으스스하고 뭐 이런 건 그럼요. 아니었던 네. 수산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명곡이죠. 뭐 네, 신중현 맞습니다. 씨의 명곡이고 네. 장현 씨, 뭐 신중현 사단의 보컬리스트 중에 한 분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은요? 네, 두 번째는 미국으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뭐 연쇄 살인 영화의 고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991년 조너선 디미 감독의 양들의 침묵입니다. 이 양들의 침묵이 한 단계가 더 높은데요. 조금 수위가 있죠. 네. 네. 보셨어요 혹시? 그럼요, 봤죠. 그래도 뭐 다 보시네요. 아니, 보긴 봤죠. 네. 힘들게 봤죠. 이렇게 눈 이렇게 가리고 보시나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두 눈 뜨고 보시고 거지. 그 정도면 뭐. 네. 네, 이 양들의 침묵은 일단 제목부터 좀 특이하죠. 소설이 원작인데요. 토머스 해리스가 발표를 1988년에 했던 동명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네. 사실 이 소설이 워낙에 특이하고 아주 기괴해서 이 1991년에 영화화가 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이걸 영화로 어떻게 만들지? 라고 했었어요. 뭐 어떤 심리 묘사라든가 뭐 이러는 것도 네.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근데 조너선 드미 감독이 정말 기가 막히게 영화화를 해냈습니다. 이 줄거리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역시 닥터 한니발이죠. 미치광이 천재 살인마 한니발 박사 역을 맡은 이 앤서니 홉킨스의 명연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FBI 수습 요원이 등장을 하죠. 클라리스 스털링인데 조디 포스터가 연기를 했어요. 이 스털링이 이 버팔로 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연쇄 살인범을 추적하라는 특명을 받게 되고 사건 해결에 골몰을 하다가 이 해결에 어떤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현재는 교도소에 투옥이 되어 있는 악명 높은 살인자 한니발 렉터 박사를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괴한 살인자의 심리는 기괴한 살인자가 가장 잘 알 것 같다라는 생각 하에 면회를 하게 되는데 정말 더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죠. 이 렉터 박사는 독심술의 대가이고 상대방의 심리 조작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 15세 이상이 19금이었나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면들이 워낙에 충격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스토리도 그랬고 장면들도 좀 약간 그렇잖아요. 네. 끔찍한 부분들이 좀 있긴 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클래식들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기억을 정확히 하고 계시네요. 근데 뭔지는 잘 몰라요. 느낌이 그렇다는.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 스코어는요. 하워드 쇼어 음악 감독 뭐 너무 베테랑인데 반지의 제왕 시리즈 맡았고 갱스 오브 뉴욕, 노그마, 크래쉬 등등등 너무 많은 작품들을 담당했던 명장입니다. 그 밖에 이제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는 노래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뭐 톰 패티 앤 더 핫브레이커스의 아메리칸 걸 이 노래도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이제 준비해온 곡은 아까 클래식이 나왔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클래식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정말 이 너무나 잔잔한 클래식 곡과 사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거든요. 그게 이 더 영화에서. 무섭잖아요. 네, 원래. 이게 대피를 이루는데 이 렉터 박사가 그 교도관을 살해를 하고
인육을 그 스테이크처럼 썰어 먹는 가운데 이 렉터 박사가 바흐 광이에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래를 틀어놓고 정말 평화롭게 인육을 먹는 그런 장면이죠. 바로 이 클래식 곡 중에서 가장 명곡을 꼽을 때 반드시 후보로 들어가는 곡,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아리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주는 이 주샤오메이라는 중국 피아니스트가 하는데요. 사실 이 주샤오메이라는 중국인 피아니스트도 너무 파란만장한 인생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해 드리긴 너무 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연주해낸 그런 연주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 OST 가운데 주 샤오메이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작품 번호 988번 가운데 아리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영화 다른 데도 들어간 것 같은데. 많이 쓰였고 사실 바흐의 대표작 중에 한 곡이죠.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죠. 이게 자장가로 작곡이 됐어요? 맞아요. 이게 또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장가로 작곡이 된 곡이에요. 이 드레스덴에 와 있던 당시 러시아 대사였습니다. 외교관이었죠. 그 카이저링크 백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그 피아노 연주자 골드베르크라는 연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위가 있고 높은 분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뭐 음원 사이트도 없고 뭐 CD 플레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때 잠이 잘 안 오니까 그분한테 계속 연주를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마침 바흐랑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바흐한테 직접 의뢰를 하게 되죠. 나 불면증 걸려서 잠이 너무 안 오는데 좀 기가 막힌 자장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냐. 그래서 바흐가 골몰을 하다가 바로 이 대곡을 만들게 되죠.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는 곡을 만들게 되는데 뭐 아직까지도 클래식의 절대 명곡 중에 하나고 클래식 매니아 분들은 사실 와 이게 자장가일 수가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들으면 잠이 오다가도 달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바흐의 건축적인 미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영화에 이 곡을 사용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자장가를 들으면서 인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가장 그 어떤 보색 대비를 이룬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품은요? 네, 연쇄 살인 영화의 21세기 신고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2007년 영화고 데이빗 핀처 감독의 조디악이라는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미국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만들어진 이 픽션이고요. 살인의 추억은 이제는 진범이 잡혀서 해결이 됐는데 조디악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미제 사건입니다. 배경은 1969년 한여름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이고요. 지역의 주요 신문사들의 의문의 살인자로부터 편지가 도착을 하게 돼요. 이 영국의 살인마 잭 더 리퍼 이후에 이렇게 대담하게 언론에 자신의 범행을 과시를 하면서 이런 스타일의 살인마는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이 좀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요. 경찰 완전히 투입이 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신문사의 사파가입니다. 로버트 그레이 스미스, 제이크 질렌할이 연기를 하는데 이 그레이 스미스가 이 암호 해독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이 편지 안에 담긴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기호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심리를 프로파일링하면서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음악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음악은 스코어는요. 1970년대부터 토요일 밤의 열기 비롯해서 여러 작품들을 담당했던 미국 음악가예요. 데이빗 샤이어가 맡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팝송들이 굉장히 많이 삽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들을 어떤 간접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Three Dog Night이라든지 에릭 버든, 도너번, 산타나, 조니 마티스, 바닐라 포지, 호세 펠리치아노, 슬라이 앤드 패밀리 스톤 등등등 아주 명곡들이 질비하게 등장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조디악 보시면 많네요. 김상민님, 김보배님, 신영아님 이런 분들이 조디악 봤다고 쭉 문자 주고 계세요. 명작입니다. 굉장히 좋았다고 이런 평을 좀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음악을 어떤 걸 우리가 좀 들으면 좋을까요? 여기에 정말 많은 명곡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나오는 이 곡들을 들어봐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단 범죄 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영화의 스토리나 숨어있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음악으로 프로파일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3초 나오는 음악, 차 타고 어디 가는데 5초 나오는 음악 이런 것들에 사실 감독의 의도가 수백만 곡 중에 그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 오늘 준비한 곡은 마빈 게이의 이너 시티 블루스라는 곡이에요. 마빈 게이는 뭐 소울의 너무 거장이고요. 이 곡에서는 역시 연쇄 살인마들은 대도시에 많습니다. 어떤 그런 대도시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은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각각이 색깔이 다른 음악들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청취자분들이 듣는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스크린 음악다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혜원 음악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임혜영 기자가 추천한 곡이죠. 마빈 게이의 이너 시티 블루스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